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고 고1 영어 내신 수업 맡게 된 백정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양력은요, 지금 분당 국악 강사로 일하고 있고, 규정 모의고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나 다른 강사님들한테 문제 납품하고 문제를 팔고, 그리고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 있죠. 책 쓰는 회사들 거기에 문제 팔고 같이 참여하고 개정하는 교육 사업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동안이어서 이런 거를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한 3년 거의 3년 됐습니다. 그리고 G720이라 해서 재수종합반 있죠. 재수종합반 강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왜 굳이 단과에서 재종반 이용을 넣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대치명인에 있었고요. 비상일에 또 쓰고 수업도 했었습니다. 바로 시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그 가천외고는요, 다른 외고랑 굉장히 좀 차별점이 있는 게 어떤 영어적 능력 혹은 영어적 센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천외고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이게 진짜 관리만 잘 되고 열심히만 하면 성적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영재고나 과학고도 하고 있고요. 외고도 여러 번 했었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과천외고는 특히나 더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그렇게 있다고 하고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서술형이라는 명확한 유형은 없지만 서술형처럼 나오는 객관식이 있는 것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어적 센스 그 자체에 따라서 성적이 갈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영어적 센스를 평가하지 않는 대신에 길이가 길고 본문 길이와 선지 길이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원래는 한 줄 정도 되거든요. 한 줄 정도 되는 게 거의 최선인데 한 4줄, 3줄, 4줄 이렇게 되고 본문 길이도 원래 있는 기존의 다른 학교보다 훨씬 긴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얘가 정말 구문을 이해하냐 혹은 얘가 정말 여기 나와 있던 단어나 그와 비슷한 의미들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글이 길어지면 담고 있는 내용도 많아지고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지면 생각보다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요. 근데 왜 정보를 굳이 많이 줄까요? 변별력을 높이려면 정보를 적게 주고 논리적 사고나 영어적 센스, 추론을 보는 게 사실은 정식적으로 하는 건데 얘네는 뭐가 다르게 왜 기냐면 그냥 어떻게 구문을 잘 해석하냐, 너가 단어 변형된 것들, 파생어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정도를 판단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구문의 문맥 그리고 제대로 된 해석이 꼭 있어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예문 시험으로 꼭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본문만 계속 주구장창 돌린다거나 본문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중요 단어는 어떤 게 있고 이 중요 단어에서 파생어는 뭐고 유의어는 뭐고 단어는 뭐고 인지까지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특히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장에 부정어를 하나 넣어요. 원래 이 문장에 부정어가 없었는데 부정어를 하나 넣어버린 다음에 단어를 원래 있던 단어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의미는 반대가 되잖아요, 부정어 때문에. 근데 그냥 달달달달 외워버리면 이 문장에 있던 익숙한 키워드 단어가 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엔 반의어가 들어가서 부정어와 부정어가 만나서 반대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있냐, 의미들을 이해하고 있냐를 보는 게 과천외고 시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문장 구조 파악인데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술형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서술형은요, 문장 구조 파악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 밑줄 친 괄호 안에 단어들이 모두 한 번씩 이용하였을 때 괄호 안에서 9번째에 들어갈 단어. 사실 이건 영작이에요. 이건 영작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체크해놨지만 밑에 학생이 영작을 해놓죠. 영작을 해놓은 다음에 9번째에 뭐가 들어갔지? 하고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실 영작 능력을 보겠다는 건데 이 영작 능력마저도 서술형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이제 서술형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외우고 체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서술형 반영 문항도 변형이 없을까요? 변형 있습니다. 단어도 변형해줘요. 그러면 이것마저도 서술형은 아니지만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술형은 아니지만 서술형과 마찬가지인 문제로 변형된 구문에 대한 제대로 된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양하고 어려운 어휘 문제, 지금 제가 세 번째까지 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으로 이야기했던 게 구문이랑 어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휘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맨 첫 장을 딱 보면 바로 그냥 어휘 문제가 딱 나와요. 이 어휘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기본 어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언가가 빠지고 있다, 성적이 빠지고 있다, 혹은 이게 대비가 안 되고 있다라면 학생의 성실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선가 관리가 안 됐다던가, 뭐 본인이 공부를 할 의지가 없다던가 이런 거거든요. 요 어휘 문제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어휘 문제에서 낱말의 쓰임, 이 낱말의 쓰임을 또 과천으로 한 번 더 꼬았어요. 어떻게 꼬았냐면 이거 하나를 골라라가 아니라 여기서 틀린 거 몇 개니 다 맞으면 0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휘도 다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어휘 문제는 변형을 당연히 하겠죠. 변형도 하고 반의어도 쓰고 파생어도 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영어의 단어도 범위가 있거든요. 과천에서는 범위를 정해줘요. 근데 범위를 정해주는데 그럼 거기에서만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천 외고는 특히 원문, 아티클이 하나 추가되거든요. 전체 아티클 내용에서의 원문에 있던 단어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어들을 적절히 섞어서 냅니다. 그러면 사실상 원래 있는 주어진 범위의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단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단어 플러스 아티클에서 나온 유의어, 파생어, 반의어를 합쳐서 전체 맥락 안에서 단어를 암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단순히 그냥 한글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어를 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착취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이용이란 단어로도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취라고 암기를 하면 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단어가 이용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범용어를 암기할 수 있냐, 파생어를 암기할 수 있냐, 반의어를 암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계속 어휘를 강조드리고 있죠. 1에서 10번까지 예문에 적절한 단어를 넣는 문제고요. 그 외에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문맥상이라고 체크해놨냐면요. 이 문맥상 낱말의 어휘, 의미니까 여기는 원래 있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본문에서 물어보고 싶은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1대1 단어 매치 암기가 아니라 어휘,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를 다 확장 암기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공통시험 정리는요. 본문 길이와 선지 길이의 길이가 길어요. 아주 깁니다. 일반 외고보다 훨씬 길고요. 이것 때문에 구문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구문 난이도가 올라가니 아이들은 문제를 풀면서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겠죠. 그럼 그 넘어간 문장이 여러 개가 겹치면 결국 여러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문법보다는 어휘, 구문이 완벽해야 합니다. 외고에서 대부분은 문법이 중요하거든요. 거의 문법 수업이 치중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문법은요 생각보다 나오던 데서 나와요. 어떤 나오던 데서 나오는 영역들 안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되는데 어휘, 구문은요 아무리 집중 훈련을 해도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티클에서 나오는 단어 따로,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 따로, 거기다가 뭐 수능 특강 완성에서 나오는 단어 따로 하면 진짜 끝도 없이 넓어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매핑해서 암기하는지, 그리고 시험도 그냥 영어, 한글 쓰는 거, 한글에 영어 쓰는 거 이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시험 볼지가 중요합니다. 유의어, 반의어는 기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암기고요. 수능형 문제 출제합니다. 이 수능형 문제는 특히 어떤 게 출제되냐면요. 밑줄을 쳐요. 어떤 문장에 밑줄을 치는데 그 밑줄된 의미가 그냥 해석만 해서 나오는 의미가 아니라 밑줄 의미가 거의 속담이나 격언 혹은 비유글입니다. 그럼 그 비유글에서 의미를 파악해내서 의미 파악한 걸 바탕으로 의미를 인지하고 그 다음 그걸 또 다시 바꾼 말, 다시 패러프레이징한 말을 고를 수 있는 능력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벌써 구문 작업이 3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구문 작업이 다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문법은 집중과 반복 훈련인데요. 분사랑 관계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자면 가정법 아시죠? 뭐 이래 썼다 저래 썼다 근데 이랬으면 안 했을 텐데 저랬으면 이랬을 텐데 이런 가정법이 또 자주 나옵니다. 이 가정법은 또 뭐랑 연결되냐면 구문이랑 연결되겠죠. 가정법은 원래 말하던 바와 반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문도 잘못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술형처럼 나오는 문장 배열 문제의 맥락파 요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작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자랑 하나만 하면 제가 번역사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급이거든요. 그래서 영작도 굉장히 잘해서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영작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글 써보는 건데요. 센스보단 성실함이 답인 거의 유일한 외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외고에서 과천외고 성적을 잘 받으려면 관리가 조금 더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에 시험 점수를 위한 최적화 수업이라고 제가 적어뒀었거든요. 그 시험 점수를 위한 최적화라는 건 뭐도 포함되냐면 수행평가도 포함됩니다. 사실 과천외고는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수행평가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데 요즘 애들이 이제 못 쓰죠. 챗GPT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결제해줘 해가 챗GPT 쓰잖아요. 챗GPT를 이제 그 휴먼 터치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져주지 않으면 챗GPT에 있는 게 그대로 검출돼요. 이건 AI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그럼 선생님이 다 쓰시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걸 또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기가 또 뭐 어떻게 만져봐요. 막 글을 막 만진 다음에 이거 AI 같아? 하고 물어봐요. AI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AI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정말 잘 쓴 글을 인간이 썼다고 인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걸 AI가 갖다 집어넣으니까 야 이건 아무리 내가 봐도 AI가 쓴 게 아니야 너무 별로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 질문을 받아주거나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아이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및 개요입니다. 수업 및 개요는 제가 대다수를 말로써 설명해 드리는데 제 수업 시스템에서 과천외고에 딱 맞출 수 있는 건 사실 요 시험지가 아닐까 싶어요. 과천외고 범위에 있는 실제 책에 있는 것을 시험지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통해서 이 struggle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까 저희 시험지 딱 봤을 때 맨 처음 1번에서 10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것도 이 한글과 이 문제 안에서 어떤 맥락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야 우리 단어 시험 본다. 단어 시험 볼 거야. 자 struggle 고군분투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해시키고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해석까지 하는 걸로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물론 그 단어를 영어로 쓸 줄도 알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작 같은 서술형 같은 객관식도 있어서 이 문제까지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숙제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사 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렸었죠. 문법보다는 구문 위주긴 하지만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잘 보면 여기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124번 A special harmony emerges that we before we hear more and more under more with each listening이라 그랬죠. 요거를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단순히 이걸 끊어주는 게 아니라 해석은 끊어주지만 밑에 여기서 결국 눈에 띄는 것은 대시 어디로 대응돼야 되냐를 다시 물어보고 that we miss before가 대응되는 곳은 여기야 라고 하고 즉 원래는 이거였어 라고 하고 관계대명사에서 분리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숙제가 답틱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는 구문을 조금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뭐 어렵지 않을 것이다. in the house 장소 부사가 나오고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도치, 암기해야 되는 부분 정리 따로 해두었고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잡을 점 중 하나이다 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따로 정리한 지점까지 있습니다. 학생 관리 시스템인데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천외고는 성실함, 센스가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대학 잘 간 친구니까 보여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름 적혀 있고 확인 테스트, 뭐 상중하로 할 때도 있고요. 단어 시험이면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는지 체크됩니다. 그리고 수업 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우 나쁜 말고 나쁜, 매우 나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수업 이해도와 학습 성취도 그리고 과제 이행도별로 클리닉이 다르게 나가요. 과제 이행도가 떨어지면 추가 과제로 누적이 들어가고요. 그 두 번째 과제 이행도가 또 안 되면 지금까지 한 과제와 그 날 나간 과제까지 해서 클리닉에 남겨서 숙제를 같이 하나하나 확인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수업 이해도가 떨어진다, 학습 성취도가 떨어진다 하면 떨어지는 영역이 있겠죠? 뭐 관계사 영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단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맥락에 맞는 구문 해석이 부족하다든지 각자 부족한 영역이 다를 거잖아요. 이 각자 부족한 영역이 다르면 이거에 따라서 맞춰서 약한 부분만 숙제를 추가로 더 나가는 겁니다. 잘하는 부분은 물론 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빠지는 수업은 없이 아마 숙제가 추가될 것 같아요. 특이사항과 선생님 의견은요. 대부분 앞부분에는요. 수업을 어떻게 했고 이번에 진행된 범위는 어디까지고 다음에 시험 볼 범위는 어디까지다. 그리고 선생님 의견은요. 학생별로 이 학생은 어떤 게 약해서 추가 숙제가 뭐가 나갔고 이 학생은 숙제를 안 해서 숙제가 매우 나쁨이라서 남겨서 숙제를 했고 클리닉은 언제로 잡았고 등등등을 체크합니다. 지금 클리닉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원별로 다 각자 다니는 학원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토, 일 수업 끝나고 바로 직후 1시간이랑 일요일날 1시부터 5시 사이로 클리닉을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차피 첫 수업 때 제가 상담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언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클리닉이 언제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교가 시간을 딱 짜서 언제 부를지 정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다 괜찮은데 뭐만 안 돼요. 그럼 이것만 봐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그것만 또 추가로 봐주기도 합니다. 굳이 클리닉을 하나 너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봐줄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뺄 수 있는 친구는 먼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또 조교가 많이 붙겠죠. 학생 관리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놓치는 단어 포인트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사실 파생어입니다. 단위어 같은 경우는 애들이 머리에 좀 빨리 넣어요. 왜냐면 반대 단어가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건 아이들도 알고 그 반대 단어 때문에 뭔가 문제를 틀리진 않아요. 근데 파생어가 나왔는데 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아니면 내가 그게 처음 보는 단어야.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아티클에 있었고 다른 단어장에는 없었어. 이런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만약에 학생이 이제 단어가 부족하다 하시면 반이어보다는 유의어, 파생어에 좀 집중해서 암기를 시키면 단어 풀 전체가 늘어날 겁니다. 단어 풀 전체가 늘어나야 반이어도 같이 껴서 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팁인데 학생한테 야 반이어 외워 하고 반이어 주고 그냥 일반 단어 주면 이 두 개만 외우거든요. 근데 파생어가 커지면 파생어 예를 이거에 파생된 단어가 5개야. 그럼 이 5개가 얘 반이어랑 똑같이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럼 풀이 6개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총. 근데 반이어 하나, 대응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 2개밖에 거의 못 외우기 때문에 파생어를 크게 먼저 키우고 유의어를 먼저 크게 키우고 반이어를 암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시험 빈도별로 이제 시험지가 있으니 핵심 기출 포인트 정리하겠죠. 어떤 단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뉘앙스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뉘앙스 단어를 좀 더 외우자. 이거의 범용어는 뭐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분석 리포트 방금 보여드렸었죠. 분석 리포트 및 개별 추가 숙제입니다. 약점 분석에 따른 개별 전략 설계.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리닉 때 진행되는 거겠죠. 어떤 학생이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은 단어 문법 구문별로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단어 암기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암기를 못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암기를 못한다기보다 그리고 외고를 갈 정도면 그래도 거진 영어에는 어떤 친숙함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가 좋은 건지 암기하는 게 좋은 애들은 없으니까
거의 문법 구문보단 단어 때문에 약점 분석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만약에라도 단어에 약점 분석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아예 성실도가 좀 떨어지는 거니 그냥 남아서 붙잡아두는 게 좀 더 붙잡아두는 시간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추가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애들이 약점이 더 다를 거 아니에요. 숙제가 더 다르게 나가니까 갑자기 뭐 오늘 나간 숙제를 얘는 이거 받았고 얘는 저거 받았는데 다시 베낄 수는 없겠죠. 왜냐면 클리닉 숙제를 사실상 베끼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나가면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 몰랐는데 이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외부 애들이 이제 점점 연차 가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효율적인 암기 및 반복입니다. 각 시험은 아까 보여드렸던 맥락의 예문 시험을 포함하고요. 독해 개념별 숙제 나가고요. 이해할 때까지 독해 개념별 숙제는 사실 다른 거 없이 그냥 어떤 지문, 본문이 있으면 얘는 문맥 이해, 얘는 낱말 이해 해서 그 본문을 조금씩 계속 다른 유형을 학습시키는 그 개념별 숙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안내입니다. 10시부터 1시고요. 3월 8일날 개강합니다. 3월 8일날 개강해서 개강 첫날에는 오자마자 학습카드를 작성하겠죠. 전 단어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목표 학교는 어디예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첫 장에 저는 재수종합반에도 지금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재수종합반에서도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종합반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능력은 아이들의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물론 막 너 어디 대학 무조건 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외본이 어느 정도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학교를 생각하면 어디까지는 가야 돼 라는 기준점 정도는 아이들한테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엄청 단기적인 목표 설정도 성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넘어서 네가 뭘 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정도의 좀 중장기적 목표 수립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재수종합반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8일 10시 1시 그리고 클리닉은 1시 뒤부터 아마 1시간 정도 진행되고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일요일날 1시부터 5시 사이에 클리닉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네. 주셨는데 그러면 본문이나 뭐 그런 아티클에 나오는 네. 단어를 먼저 발췌해서 단순 암기로 보통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약간 단순 암기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시만요. 제가 시험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단순 암기가 안 되면 애초에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기본 전제 무조건 단순 암기고 당연히 아티클에서 발췌합니다. 당연히 발췌하고요. 당연히 그 지금 워드마스터 컴플리트잖아요. 워드마스터 컴플리트도 당연히 하고요. 근데 단순 암기를 기본으로 하는 건 아마 요거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한글에 매칭시켜야 되니까 이건 단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티클이나 뭐 기본 단어 암기 추출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단어장도 따로 만들어서 나가고요. 시험지는 어차피 계속 매번 만드는 거라서 뭐 만약 학생이 또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넌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거야 하면 넌 진짜 열심히 안 한다. 너 그럼 이것도 해도 어차피 모른다. 그럼 그냥 남겨서 단순 암기만 하겠죠. 매칭이라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 시험지를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사실 단순 암기조차 안 하는 외국 학생은 거의 없고요. 아마 거진 이렇게 좀 범용어를 이용해서 같이 묶어서 구문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있으실까요? 매주 숙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주 숙제는요. 단어 암기가 한 200문제, 200단어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 200단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사실 겹쳐요. 애들이 좀 겹치고 그리고 이 200단어에서 반이어까지 가면 한 50단어에서 100단어는 왔다 갔다 바뀌겠죠. 그래서 200단어에서 300단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아는 게 많아서 조금씩 유의어 파생어를 추가하다 보면 한 300단어? 200에서 300단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주간지처럼 제가 나가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한 200문장 정도 들어가고요. 독해 따로 문제 푸는 건 따로고 요거는 200문장 정도 기본적으로 아이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200문장의 기본 세팅으로 200문장에 300단어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기본 본문이랑 다른 아티클에 관련해서 해석하는 거, 구문지, 선택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심화 영어 수업 중에도 근데 심화 영어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영상 촬영이나 줌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공통 영어만 먼저 잡고 그다음 심화 영어. 네. 선배 얘기 들어보면 심화 영어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중으로만 해도 네. 수화가 가능해요? 물론 당연히 클리닉이 있으니까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공통 영어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영어는 따로 클리닉으로 들어가거나 줌으로 들어가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숙제가 좀 많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200문장에 300단어 정도면. 근데 또 시키면 합니다. 좀 조금 이렇게 하면 또 해요. 제가 막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훈남처럼 생겨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딱 잡아서 좀 빡세게 쫓는 스타일이라 아마 하면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화 영어에 대한 클리닉도 일요일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심화 영어 클리닉은 아마 목요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학원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학원에서 1학년, 2학년 수업 세팅되고 남는 시간을 클리닉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학원이랑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 영어 클리닉은 토, 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변형되는 부분이 이제 단어가 파생어나 이렇게 유의어 같은 나오는 거 말고 네. 문장 구조 자체가 아주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변형. 네, 있습니다. 아까 잠시만요. 요런 거 있죠, 이거. 서술형과 같은 영작. 요거를 문장 구조로 바꿔요. 이걸 문장 구조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거 왜냐면 이게 문장 구조를 안 바꾸면 진짜 그냥 미친 척하고 다 외워가지고 순서대로 맞춰버리면 사실 일반고 내신이랑 똑같잖아요. 절대 그렇게는 안 하죠, 외우가. 전혀 배우지 않고 전혀 배포되지 않은 자료에 있는 지문으로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티클이니까. 네, 또. 그죠,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또 외부 선생님들 진짜 잘 하실 테니까 아티클 같은 거 변형해서 잘 하시죠. 왜냐면 제가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전체 티핑 포인트나 이런 원서들 읽고 봤는데도 아, 의도적으로 바꿨구나 혹은 의도적으로 변별을 주셨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평균 40점에서 50점대 시험지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실수가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실수가 많잖아요.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천외고 시험은 뭐 예를 들어 평균 점수가 40점, 50점대여도 막 무슨 미친 듯이 어렵다. 외고 수준이 아니다. 이건 막 대학원 수준 이런 게 아니라 실수가 많이 유발되거나 아니면 그냥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암기가 부족해서 못했다거나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언어적 센스보단 성실함이 답이라고 하는 게 실수가 사실 점수가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또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아, 나 실수 너무 많이 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핑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도 매년 애들 시험지를 보고 뭐 틀렸는지 첫 수업에 하잖아요. 다음 수업 때 시험 끝나고 다음 수업 때 뭐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문제니까 다음 수업 때 넌 이거 잘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따로 제가 개별 분석하는 게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80%는 자기 실력보다 덜 나와요. 이게 애들이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진짜 실력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냥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에서는 충분히 다뤄지고 준비는 되는데 아이들이 네. 공부가 좀 부족했던지 아니면 떨려서 실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업의 뭐 제 입장일 수도 있고 학생들의 입장과 제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외고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외고보단 수업에서 못 다뤄서 뭐가 안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실하면 거의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과천 외고가 어떤 특정 유형의 패턴이 막 계속 반복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핵심은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여기 우리는 변별을 성실로 잡을 거야. 성실함을 보고 싶어. 라는 게 코어일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게 꼭 굳이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세팅을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그게 아마 아이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어떻게 하는 그쵸 어렵죠. 그쵸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애들이랑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애들이랑 상담도 하고 이제 좀 제가 좀 그리고 좀 어리게 생겨서 애들이 좀 따르는 편이라서 대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단톡도 만들고 이래저래 어떻게 문제해야 되는지 얘기도 하고 해주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떤 미래지향적인 대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동기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막 뭐 취직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어떤 특히 1학년이니까 어떤 그런 미래적 가치가 아니라 당장에 이게 잘 됐을 때 너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되게 단순한 감정적인 요소가 아이들한테 좀 제 경험상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넌 성공할 거야. 이 사실 그렇게 안 와닿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너가 잘해서 좀 난 기쁘다. 너가 열심히 해줘서 내가 다 좋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좀 너가 잘하니까 나도 좋잖아. 그럼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할 수 있잖아.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굳이 애들 막 제가 이렇게 조정한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또 어머니랑 팁 드리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잘 아실 테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우리 막 부자 되보자. 대학 잘 가서 막 스카이 막 한번 가보자 막 이러진 않아요. 그냥 아이씨 잘하구나 왜 안 해? 거봐 되잖아 이런 식이에요. 제가 동기부여는 어머니한테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또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어머님과 어린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효과를 많이 봐요. 지금 아이들 독려할 때 막 그러진 않아요. 심지어 재수하는 애들도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과천외고 수업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저는 1년 전에 하고 이제 그만뒀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외고도 매주 내려가서 했었고요. 성남외고도 했었고 막 여기저기 했었는데 과천외고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영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모의고사는 성적이 몇 만큼 나오는 사람?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일단은 단어를 이 정도 잠시만요. 단어를 이 정도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뭐 단어 그 자체에 있어서 뭐 모의고사에 부족함은 없을 테니까 문제풀이 방식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구문도 사실 과천외고 정도 구문하고 단어 이거 하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만 따지면 성적은 나올 것 같아요. 만약 모의고사가 걱정이면 그것도 제가 잡아줄 수는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모의고사 만드는 회사를 하니까 모의고사 문제도 막 줄 수 있거든요. 좋은 문제들. 그래서 잡아줄 수는 있지만 그냥 안 해도 아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모의고사는 진짜 걱정 안 하시는 게 한 2학년 되면 애들 거의 1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의 1 나오는 것 같아요. 막 한 4등급, 5등급 나와도 모의고사는 한 1 나오지 않나. 이상합니다. 우리 학교 영어 내신 평균 점수는 몇 점이나 한 50점 안 돼요. 50점.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취합한 정보랑 학교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제가 아는 건 50점, 40점, 50점 사이. 뭔가 60점대, 70점대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번 시험에도 만점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 답을 드려요.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살다 왔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한다거나가 아니라 둘 다예요. 살다 왔는데 미친 듯이 노력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이렇게 범접할 수가 없긴 하죠. 걔네들은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제가 부산에 오고 할 때 전교 1, 2등이 다 제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1등 애들은 질문을 뭐라 하냐면 뉘앙스를 물어봐요. 이 리틀이 거의 없다의 이 의미가 어느 정도의 없다죠? 이런 식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시험 문제랑 답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랑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거. 뉘앙스는 이거는 답을 해주긴 하지만 시험 내내 수업에 방해되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끌고 갈 수 없으니 근데 나중에 질문하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점점 깊게 파는 애들이죠. 사실 영어에 막 몰두해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말고는 이제 거의 뭐 100점 나오는 것이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